네, 이번에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첫사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사랑이라는 이 작품은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투영시켰다. 그래서 자연의 흐름, 이것을 인간의 삶,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나타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서리법 사용이 됐고요. 수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이라는 것은 사랑을 이제 이루고자 하는 주체고요. 꽃이라는 것은 사랑을 의미하겠죠. 싸그락싸그락 네, 음성상지가 나왔고요. 남분분 네,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 나왔습니다.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어는 반복되는 부분이 많네요. 그 다음에 보았겠지, 춤추었겠지라고 하니까 실제로 본 건 아닙니다. 추측입니다.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아, 순간적이네요.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 아주 순수한 마음을 다 헌신적으로 퍼부어줬네요.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 보아라. 다시 말하면 눈꽃이 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눈꽃이 황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그러면 눈꽃이 그 많은 노력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랑을 이루었는데 봄이 되니까 그냥 날아가 버렸죠. 그러면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순수했던 첫사랑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첫사랑의 아픈 경험이 있는 그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라고 했으니까 은유법과 역설법이 사용되면서 정신적 성숙 또는 성숙한 사랑을 이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고 이미 다 배웠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넘어가시면 문제도 나와 있고 답도 나와 있고 그래요. 자, 이번에는 쭉 넘어가서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이렇게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라는 부분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구두를 닦는 사람의 손을 보면, 그리고 구두 끝을 보면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납니다. 그 사람이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그 손이 빛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두약은 검지만 그 손은 아름다운 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조되는 부분이 나왔네요. 그 다음부터는 똑같습니다. 창문 닦는 사람도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로 나타났고, 비누 거품과 맑은 것도 대조되는 속성이다. 청소하는 사람, 그리고 쓰레기 깨끗한 것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연에 마음을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마음 끝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 보이는 비만이 빛은 아니다. 그래서 마음을 닦는 사람에게 얼마나 빛이 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자가 된 청소부는 청소를 하면서도 성자이며 성자이면서도 청소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일이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진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직업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자기 일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 성자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부분도 문제를 쭉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쭉 넘기다 보시면 와사등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요. 그 와사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번 끊겨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좀 보고 있어요. 선생님 생각인데요. 이번에 시험에 김광균 씨랑 김수영 씨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두 시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를 엄청나게 시를 많이 내긴 하는데 다 나오진 않죠. 당연히 다 나올 수가 없고 분명히 그 중에 몇 개만 나올 겁니다. 시험 보면 많이 내주고요. 만약에 시가 50개다? 그럼 내가 볼 때 10개. 10개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10개. 자, 와사등 보시겠는데, 김광규는 1930년대
시를 쓰던 사람이고요. 상당히 세련되게 잘 썼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시는 전체적으로 정서를 드러내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정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경, 경치, 풍경, 배경 이쪽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라던가 묘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뛰어나다. 김광균 씨를 좀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와사등인데요. 와사등은 가스 등을 말합니다. 가스를 통해서 이제 켜는 그런 등을 말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1930년대에는 와사등이라고 하면 도시적인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차단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차단한 네모와 보면 이게 차갑다는 뜻이에요. 자, 차가운 등불이 이런 건데요. 등불이 차갑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물리적이지 않습니다. 원래 등불은 뜨거울 수밖에 없죠. 근데 시적 화자가 바라볼 때 차갑게 느껴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 문명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 있다. 도시 문명을 따뜻하게 보지 않아요. 좀 차갑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시적 허용, 비인 하늘에 걸려있다. 내 홀로 어디로 가라는 슬픈 신호냐. 보시면 비인, 홀로 두 부분의 시적 허용이 사용됐는데 의도적으로 시적 허용을 사용했기 때문에 공허함, 외로움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슬픈 신호냐, 그러니까 신호등이냐 이 얘기입니다. 자, 슬픔에 괄호하세요. 감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슬픈 신호냐라는 것을 봤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향성을 성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긴 여름에 황망이 날개를 접고 화류법이죠. 늘어선 고층 꺽쇠.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헝클어진 채. 받아보세요. 이 꺽쇠친 부분의 전반적 느낌이 있죠. 고층 건물이 있는데 창백한 묘석, 그 묘비 있죠? 그런 것처럼 황혼에 젖어 있어요. 아주 부정적인 느낌입니다, 좀. 그 다음에 찬란한 야경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을 무성한 잡초인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도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났죠. 사념. 사념은 근심이라는 뜻입니다. 근심이 벙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자기의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어도 말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벙어리에다가 밑줄 좀 할게요. 원래 요즘 이렇게 벙어리란 말 쓰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장애를 가지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해서 벙어리라는 표현은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부분이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둠이라는 것은 시각적인 것인데 그것이 피부에 스민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촉각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시각에 촉각화다. 요건 좀 중요하죠.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자, 아우성 소리 밑줄 하시고 청각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 아우성 소리는 나와 반대야. 나는 근심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데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은 낯설면서 시끄러워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화자의 고독을
심화 시키는 거고요. 아까 밑줄 친 벙어리하고 아우성 소리하고 화살표로 반대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아우성 소리 때문에 까닭도 없이 눈물 겹구나 바로 하시면 감정이 한 번 더 나왔죠. 공허한 괄호 하시고 공허한 군중의 행면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 무거운 비애도 괄호 하시고 길게 느린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등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다. 1연과 2연이 똑같진 않지만 뒤집어진 상태로 반복됐기 때문에 이것도 수미상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문명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슬픈 감정을 느끼는 사람의 고독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와사등도 이제 뒤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형태의 프린트가 나왔죠. 김광균의 성호 부근과 이성선의 논두렁에 서서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만 기다리세요. 자, 성호 부근인데요. 성호는 호수 이름입니다. 그 호수 부근에서 이 글을 쓰고 있었나봐요. 자, 김광균의 작품이 또 하나 나와 있으니까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시각적인 또 감각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우울한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것도 좀 그런데요. 양철로 만든 다리, 요거 내용이에요. 양철로 만든 다리. 이 다리라는 자연적 소재를 양철로 만들었다고 해서 좀 차가운 느낌을 줘요. 자, 이런 걸 주고요. 그런 양철로 만든 다리 하나예요. 하나. 수면 위에 떨어지고요. 부서지는 꺽쇠. 부서지는 얼음소리가 날카로운 호적같이 옷소매에 스며든다. 닫아보시면 호적의 뜻이 안 나와 있네요. 태평소. 그런 태평소처럼 그 소리가 쨍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소리가 옷소매에 스며들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하죠. 청각적 이미지를 무엇으로 전이시켰습니까? 촉각적 이미지로 전이를 시켰죠. 공감각적 신상입니다. 사실 달이 수면 위로 떨어질 수는 없죠. 근데 달이 그렇게 비치는 그런 모습이 날카롭고 차갑다. 마치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표현을 했다는 거죠. 해맑은 밤바람이 이마에 서리는 여울가 모래밭에 홀로 거닐면 홀로 괄호하시면 되죠. 전체적으로 우울하다고 노을에 빛나는 은모래같이 은모래 밑줄에 이 시간 좀 어려워요. 자, 노을에
빛나는 은모래 같이 호수는, 즉 은모래는 호수를 비유하는 표현이라는 거. 그리고 호수는 한 폭이 화려한 꽃밭이 되고라고 했으니까 꽃밭도 밑줄 하시고, 은모래, 호수, 꽃밭 결국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직유법으로 은모래가 사용됐고 은유법으로 꽃밭이 사용된 거예요. 다 호수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 다음이 좀 어려운데, 그 호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추억을 떠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윈 추억의 가지가지. 자, 여윈이니까 희미하겠죠. 뚜렷하지 않아요. 희미한 추억이 쭉 가지를 뻗고 있고요. 그 가지마다 조각난 빙설이 눈부신 빛을 발하다. 그래서 그 가지에 눈이 이렇게 맺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억이 좀 빛이 난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좀 아름다운 추억인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1장이 끝났습니다. 2장, 낡은 고양이의 허리띠 같이 강물은 길게 얼어붙었어요. 그러면 허리띠에다가 밑줄하시면 이 허리띠가 강물을 비유하는 직유법이 사용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 차창에 서리는 황혼 저 멀리. 30년 되니까 개인 자동차라기보다는 기차를 의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황혼 저 멀리, 노을은 나이 어린 향수처럼 밑줄 희미한 날개를 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바꿔본다면 노을을 보면서 추억을 희미하게 떠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밑줄 친 부분 희미한 날개를 펴고 있었다는 화류법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3장인데요. 앙상한 잡목잎 사이로 한낮이 겨운 하늘이 투명한 기폭을 떨어뜨리고, 이 투명한 기폭은 구름을 의미합니다. 푸른 옷을 입은 송아지가 한 마리 조그만 그림자를 바람에 나누끼며 서글픈 얼굴을 하고 논두기에 섰대요. 서글픈 얼굴에 밑줄하시고요. 그 송아지가 서글프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은 시적 화자가 서글프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이입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시도 대단히 뭐가 있다 라기보다는 좀 이미지 중심으로 가면서 쓸쓸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향수에 젖어있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논두렁에 서서라는 작품을 보도록 하죠. 이 시는 지금 김광균 씨 뒤에 있어가지고 보기는 합니다만은 만약에 이 시가 나온다면 자화상이랑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번 영상에도 그랬습니다만 일교차가 커가지고 막 옷을 두껍게 입기도 그러고 얇게 입기가 또 춥고 약간 그렇네요. 이따가 약을 한번 좀 먹겠습니다. 자, 갈아놓은 논고랑이에 고인 물을 본다. 자, 물에다가 내고하세요. 자, 이 물을 봤더니 마음이 행복해진대요. 그럼 그 물에 뭔가가 비치겠죠. 나뭇가지 괄호, 다음 줄에 햇살도 괄호, 날아가는 새 괄호, 나의 얼굴도 있죠. 근데 나뭇가지, 햇살, 날아가는 새 요 것들이
비치고 있다는 모습을 통해서 자화상에 나와 있는 뭐 달이 밝고 바람이 불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나의 얼굴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모친 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아성찰의 매개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자화상에 나와 있는 우물과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늘 홀로이던 내가 외로웠나 봐. 그러니까 홀로였다는 것을 통해서 이 김광균 씨랑 비슷한 느낌을 더 주죠. 홀로이던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그러면 이제 나도 혼자는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겠네. 근데 그들의 모습을 딱 보니까요. 밑줄. 누가 높지도 낮지도 않아요. 평등하지. 다 같이 같은 지위에 있는 거예요. 모두가 아름답다. 그러니까 세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나는 거꾸로 서 있지. 근데 거꾸로 서 있는 그 앞에 꺽쇠. 거꾸로 서 있는 모습이 본래의 내 모습인 것처럼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괜찮네. 저런 모습도 괜찮네. 하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비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도 곁에 거꾸로 누워있다. 늘 밑줄 늘 떨며 우왕좌왕하던 내가 예전에는 뭔가 방황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이게 과거의 모습이죠. 그랬던 내가 저 세상에 건너가 서 있기나 한들 밑줄 무심하고 아주 선명한 어떤 혼란스러운 감정을 갖고 있지 않고요. 편안하게 선명하게 그래 저것도 내 모습인 거구나. 내 모습이 나쁘지 않구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자신의 참모습을 성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다가 여기에 물에다가 자아성찰의 매개체라고 썼는데요.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만드는 매개체이기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호 부근과 논두렁의 서설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도도한 생활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 생각에는 도도한 생활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시험범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냥 합니다. 이 글의 제목은 말 그대로 도도하다, 시크하다 뭐 이런 건데 피아노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피아노의 도 있죠, 도. 그런 도도한 생활 이런 것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만두집을 했던 엄마가 어떻게 피아노를 가르칠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욕심이거나 뭔가 강요하려 하는 것은 아니었다. 엄마는 배움이 짧았고 자신의 교육적 선택에 늘 자신감을 갖지 못했다. 다만 그때 엄마는 어떤 보통의 기준들을 따라가고 있었으리라. 최소한 요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다들 하는데 그래도 요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요렇게 한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어떠한 것을 해야 한다는 풍문들을 말이다. 돌이켜보면 어릴 때 엑스포를 가고 박물관에 간 것이 그렇게 재미있었던 것 같진 않다. 하지만 나를 엑스포에 보내주고 놀이공원에 함께 가준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이 든다. 누구나 겪는 밑줄 평범한 유년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엄마 입장에서는 애한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야 다른 애들한테 뒤처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자녀에게 마련해주고 싶었던 환경의 일부. 이게 바로 평범한 유년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였을 뿐이지만 무지한 눈으로 시대의 풍문들의 고개를 끄덕였을, 김밥을 싸고 관광버스에 올랐을 엄마의 피로한 얼굴이 떠오르는 까닭이다. 이따가 내가 회전목마 위에서 비명을 지르는 동안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벤치에 누워있던 엄마의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신을 벗고 짧은 잠을 청하던 엄마의 얼굴은 도처럼 낮고 고요했던가 그렇지 않았던가. 기억이 좀 희미하죠? 엄마를 따라하느라 피아노 의자 위에 누워있던 나를 보고 선생님 몰라처럼 놀랐던가 그렇지 않았던가.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엄마 백엄만인 줄 알았던 때이긴 했지만 나는 핸델이 없는 핸델의 방에서 음악을 했고, 핸델의 방이라는 그 방 이름이죠. 엄마는 꺽쇠. 엄마는 베토벤같이 풀린 파마머리를 한 채 귀머거리처럼 만두를 빚었다. 그러니까 피아노 소리가 아무리 울려도 안 들리는 것처럼 그냥 만두만 열심히 빚은 거예요. 마침 동네에 음악학원이 생겼고 엄마의 만두가 불티나게 팔리던 시절이라 가능했던 일일지도 모른다 이랬죠. 일단은 닫으시고 추측. 그러니까 자기가 물론 옛날 이야기지만 확실하게 엄마가 그랬는지 아닌지, 또는 그래서 내가 피아노를 치게 됐는지 아닌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추측과 짐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추측을 하고 짐작한다는 얘기는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어렸을 때 이야기를 회상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 꺽쇠 친 부분에서 중요한 단어는 피아노인데요. 이 부분에 피아노는 없지만 피아노를 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피아노가 상징하는 삶이 있잖아요. 좀 집안이 잘 산다. 좀 나름 좀 있는 집안이다. 교양이 있다. 막 이렇게 생각되잖아. 그게 피아노가 상징하는 삶에 가까워지기 위한 엄마의 수고가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그래도 다른 애들만큼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요즘은 좀 아니긴 한데요. 요때는 또 피아노 붐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피아노는 다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그 피아노도 사주고 막 그랬어요. 엄마는 내게 피아노를 사줬다. 읍내서부터 먼지길을 달려온 파란 트럭이 집 앞에 섰을 때 엄마가 무척 기뻐했던 기억이 난다. 세탁기도 냉장고도 아닌 피아노라니. 학원에 있는 어떤 것보다 좋아 보였다. 잘못 읽었네. 어쩐지 우리 삶의 질이 한 뼘쯤 세련돼진 것 같았다. 피아노는 노릇한 원목으로 돼 학원에 있는 어떤 것보다 좋아 보였다. 원목 위에 양각된 우아한 넝쿨무늬, 은은한 광택의 금속 페달, 건반 위에 깔린 레드카펫은 또 얼마나 선정적인 빛깔이던지. 그것은 우리 집에 있는 가재들과 살림 부부들과 때깔부터 달랐어요. 다만 좀 멋쩍은 것은 피아노가 가정집 거실이 아닌 만두가게 안에 놓인다는 사실이었어요. 만두가게 네모하시고, 그리고 다음 문장 밑줄, 우리 가족은 생계와 주거를 한 건물 안에서 해결하고 있었다. 이런 데서 피아노도 치고 잠도 자고 음식점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낮에는 방에 손님을 데리고 밤에는 식구들이 이불을 펴고 자는 식으로 말이다. 피아노는 나와 언니가 쓰는 작은 방에 놓였다. 안방은 주방을, 작은 방은 홀을 마주보고 있었다. 나는 오후 내 가게에부터 피아노를 연주했다. 울림폭을 아까도 잘못 읽은 것 같아요. 나는 오후 내 가게에부터 피아노를 연주했다. 울림폭을 크게 해주는 오른쪽 페달을 밟고 멋을 부려 소녀의 기도, 아들인들을 위한 발라드와 같은 곡을 말이다. 찜통에선 수증기가 푹푹 나고 홀에서는 장사꾼과 농부들이 흙 묻은 장화를 신은 채 우적우적 만두를 씹고 있는 공간에서 누구라도 만두를 삼키다 말고 울고 가게 만들었을 그런 연주를 쉽고 아름답지만 촌스러워서 누구라도 가게 앞을 지나다 얼굴을 붉히게 만들었을 그러다 좀 더 정직한 사람이라면 만두 접시를 집어 던지며 다 때려치우라 그래! 그 소리쳤을 그런 연주를 말이다. 그러니까 연주 실력이 대단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한 번은 연주가 끝난 뒤 만두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린 적이 있었다. 만두 소리라고 읽었나요 혹시? 박수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린 적이 있었다. 홀에서 웬 백인 남자가 손뼉을 치며 원더풀! 이라고 외치고 있었다. 외국인과 나 사이에 어정쩡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부끄러웠지만 수줍게 한마디 했다. 땡큐. 집안에서 밀가루 입자가 햇빛을 받으며 분분히 날렸고 건반을 짚은 손가락 아래로는 지문이 하얗게 묻어났다. 중약부글의 줄거리. 아빠의 빚보증 때문에 가게가 어려워졌지만 엄마는 피아노만큼은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피아노 데모하시고 이 피아노는 뭐를 상징한다? 엄마의 자존감을 상징합니다. 이것만큼은 뺏길 수 없는 거야, 내 인생에서. 이거는 내 교양 있는 삶, 우리 집안의 어떤 상징, 이런 것들을 어떻게 뺏겨. 이것만큼 있어야 돼. 이건 자존심이야. 피아노만은 빼앗기지 않고 싶어 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언니의 서울 반 지하방으로 이사하게 된 나는 피아노를 가지고 와달라는 엄마의 부탁을 받게 된다. 언니의 표정은 뜨악했다. 외삼촌이 담배를 피우는 사이 나는 사정을 설명하느라 애를 먹었다. 엄마가 다 얘기한 줄 알았는데 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언니가 답답한 듯 말했다. 여기 반지하야. 나는 조그맣게 대꾸했다. 나도 알아. 우리는 트럭 앞에 모여 피아노를 올려다봤다. 그것은 몰락한 러시아 귀족처럼 끝까지 체면을 차리며 우아하고 담담하게 서 있었다. 외삼촌의 트럭은 길 한가운데를 막고 있었다. 우리는 서둘러 목장갑을 꼈다. 외삼촌이 피아노의 한쪽 끝을 언니와 내가 반대쪽을 잡았다. 외삼촌이 신호를 보냈다. 나는 깊은 숨을 쉰 뒤 피아노를 번쩍 들어올렸다. 1980년대 산 피아노가 잠시 세기말 2시에 하늘 위로 비상했다. 세기말이니까 이제 90년대 후반이죠. 그 모습이 꽤 아름다워 하마터면 탄성을 치를 뻔했다. 우리는 한 걸음씩 이동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침땀이 났다. 사람들이 우리를 흘릿거렸다. 뒤에서 승용차 한 대가 비켜달라는 듯 경적을 울려댔다. 곧 건물 2층에 사는 집주인이 체육복 차림으로 내려왔다. 동글동글한 체격, 아침 체조를 빼먹지 않을 것 같이 생긴 50대 중반의 사내였다. 그는 집 앞에서 벌어진 풍경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나는 피아노를 든 채 어색하게 웃으며 목례했다. 언니 역시 눈치껏 사내에게 인사했다. 좁고 가파른 계단 아래로 피아노가 천천히 머리를 기밀고 있었다. 세탁기도 냉장고도 아닌 피아노라니 우리 삶이 세 뼘쯤 민망해지는 기분이었다. 아까 피아노가 들어왔을 때는 한 뼘쯤 높아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세 뼘쯤 내려간 거예요.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다. 외삼촌이 피아노를 놓친 모양이었다. 우당탕탕 피아노가 계단을 미끄러져 나갔다. 언니와 나는 다급하게 피아노 다리를 붙잡았다. 윙 하는 공명감 사이로 악기 속 여러 개의 시간이 뭉개지는 소리가 났다. 피아노 넝쿨 앞에 꺽쇠. 피아노 넝쿨 소리가 피아노 넝쿨 무늬가 고장난 스프링처럼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충격 때문에 몸에서 떨어져 나간 모양이었다. 그제 하나는 내가 오랫동안 양각된 거라 믿어온 문양이 양각은 실제 그 나무를 직접 조각을 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본드로 붙여져 있던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사실은 좀 싸구려였던 거죠. 그래서 요 꺽쇠친 부분을 보면 엄마가 애써
마련해준 환경이 그리 견고하지 못한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만두 가게를 하면서 이 피아노를 사서 집에다 둔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힘에 부치는 그런 거였다는 얘기죠. 네, 요거는 여기까지 할게요.